5년간 간절히 원했던 쌍둥이를 낳은 서연. 하지만 병실에서 아이들을 처음 본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아이들 피부색이 왜 이래?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 없는데. 남편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민수가 아이들의 친아버지라는 것을요. 그런데 왜 민수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DNA 검사를 다시 해보자. 이건 잘못된 거야.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을 거야. 과학적 증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민수의 의심.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8개월 후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모든 오해를 풀어줄 놀라운 비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32살이고요. 결혼한 지 7년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예전에는 광고 기획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했어요. 저희 부부는 5년 동안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힘든 치료를 받았고 드디어 기적같이 쌍둥이를 임신할 수 있었어요. 정말 행복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난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제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실에서 서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지 이틀째였죠. 32살인 서연은 대형 광고 기획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다가 임신으로 휴직 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겨울 햇살이 병실 바닥에 따뜻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서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5년간의 힘든 난임 치료가 떠올랐습니다. 매달 찾아오는 실망감과 눈물의 날들이었죠. 서연과 남편 민수에게 쌍둥이는 정말 기적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35살인 민수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부장이었어요. 정자수가 적어서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인공수정으로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었거든요. 수술 직후 첫날은 마취 때문에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잠깐 아이들을 안겨줬을 때의 그 따뜻한 무게만은 잊을 수 없었어요. 오늘은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간호사가 체온계를 들고 들어오며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 묘한 어색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연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반듯한 정장 차림이었을 텐데 오늘은 구겨진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붉은 핏줄이 선명했습니다. 밤을 하나도 못 잤다는 게 한눈에 보였죠. 여보, 왔구나. 서연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민수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형식적으로 고개만 끄덕이고는 요람 쪽으로 다가가지 않았어요. 대신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활짝 젖혔습니다. 순간 병실 안으로 겨울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준호 어제보다 잘 먹네요. 간호사가 요람에서 아기를 꺼내 서연에게 안겨줬습니다. 서연은 품에 안긴 아기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햇살 아래서 선명하게 드러난 아기의 피부를 보는 순간 서연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짙은 피부색이었어요. 양가 모두 전형적인 한국인 혈통인데 이상할 정도로 어두운 피부톤이었습니다. 처음엔 신생아라서 그런가 싶었지만 이건 뭔가 달랐어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출산 직후 아이들을 처음 봤을 때부터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병원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인공수정에 사용된 정자가 정말 자신의 것인지, 과정에서 실수는 없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의료 기록을 다 살펴봤지만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민수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준우도 안아볼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수는 요람 쪽으로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곧 다시 올게요. 방 안에 둘만 남자, 서연은 불안한 마음에 목소리를 낮춰 물었어요. 왜 그런 표정을 하고 있어요? 아기들 피부가 왜 이렇게 짙은 건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마침내 민수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서연이 알던 따뜻한 음색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피부색이 왜 이래? 차가운 어조였어요. 이상하지 않아?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 없는데. 민수는 출산 직후부터 이상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밤새 병원 기록을 확인했지만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고요. 인공수정에 사용된 정자는 분명 내 거였어. 하지만 이런 피부색이 나올 리가 없다고. 그의 말 속에는 서연이 다른 남자와 관계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냉혹한 시선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품에 안긴 준호가 울음을 터뜨리자 본능적으로 아이를 달래며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어요. 하지만 눈에서는 억울함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얼마나 간절히 아이를 원했는데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함께 겪었으면서 어떻게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어요? DNA 검사를 해보자. 서연의 제안에 민수는 이미 병원에 문의했다고 답했습니다. 내일 검사가 가능하대. 하지만 그의 어조에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냉담함이 묻어 있었어요. 서연은 준호를 요람에 내려놓고 이번엔 준우를 안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똑같이 짙은 피부색이었어요. 겨울 햇살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5년간 쌓아온 사랑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DNA 검사는 민수가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을 명확히 증명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민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거나 검사가 잘못됐을 거야. 그는 검사 결과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순수한 한국인이었어. 이런 피부색은 말이 안 돼. 서연은 민수의 반응에 더욱 충격받았습니다. 분명한 과학적 증거 앞에서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한때 서로를 무한히 신뢰했던 부부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표정과 행동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그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고개를 돌렸고 서연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겨울 하늘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어요.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서연과 민수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아이들의 탄생이 가져올 기쁨과 행복 대신 그들은 예상치 못한 미스터리와 의심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얼마나 큰 시련을 마주하게 될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지켜내겠다는. 산후조리원의 흰 벽이 서연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주일을 간신히 버티고 옮겨왔지만 이곳에서의 2주는 더욱 힘겨웠어요. 다른 산모들은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 친정 부모가 찾아와 아기를 보며 행복해했죠. 육아, 교육도 함께 받으며 웃음꽃이 피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쌍둥이 준호와 준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짙은 피부색은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의료진과 다른 산모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민수는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그가 아이들의 아버지임을 증명했는데도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화로 연락해도 업무 중이라며 짧게 대화를 끝내기 일쑤였습니다. 서연의 가족 상황도 복잡했어요. 부모님은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서연이 대학에 들어간 후부터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들은 서연의 서울 생활과 높은 학력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론 거리감을 느꼈거든요. 우리 딸은 달라졌어. 이제 우리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 됐지. 어머니가 종종 하시던 말이 떠올랐어요. 유일한 언니는 독일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쉽게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습니다. 시차도 있고 갑자기 연락해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산후조리원 생활 1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찾아왔어요. 서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을 안아볼 생각인가 봐요. 하지만 민수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잠든 요람을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이혼 조정 신청서야. 민수의 말이 서연의 가슴을 찌르듯 아팠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서연이 알던 그 따뜻한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일 수 없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피부색이 왜 이래?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 없어. 서연은 충격으로 온몸이 떨렸어요. 5년간의 난임 치료가 떠올랐습니다. 함께 견뎌온 그 힘든 시간들, 간절히 원했던 아이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당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비는 책임질게. 하지만 함께 살 수는 없어. 그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적어도 아이들의 얼굴을 한번 제대로 봐주지 않을래요? 서연이 간절히 부탁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것조차 견딜 수 없어. 그리고는 서연에게 산후조리원 퇴소 후 거처를 미리 알아보라며 자리를 떴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큰 충격은 며칠 뒤에 찾아왔어요. 산후조리원 퇴소를 며칠 앞둔 날, 서연은 휴대폰으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절망에 빠졌어요. 결혼 후 함께 모아온 1억 8천만 원의 저축이 모두 사라져 있었거든요. 민수 명의였고 실제 관리도 민수가 해왔던 계좌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이 왜 없어요? 우리가 함께 모은 돈인데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이혼 소송에 대비해서 재산을 내 계좌로 옮겼어. 민수의 냉담한 대답에 서연은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꼈어요. 한순간에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서연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어요.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는 아직 이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았고, 독일에 있는 언니에게는 갑작스럽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던 소영이 떠올랐어요. 소영은 결혼하지 않고 경기도 수원에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자 소영은 즉시 달려왔어요. 서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이래? 소영아, 나 정말 큰일 났어. 서연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자 소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DNA 검사 결과까지 나왔는데. 소영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아, 내 집에 와서 지내. 아이들도 함께. 적어도 내가 다시 설 수 있을 때까지. 소영의 따뜻한 제안에 서연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시간 독립적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마워, 소영아. 정말 고마워. 뭘 고마워해.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사이였어? 소영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산후조리원 퇴소 날 소영이 직접 서연과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직장에서 인정받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채 친구의 도움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함께 이겨내자. 소영의 말에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쓸쓸했어요. 차 안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그들은 이 세상에 아무 잘못 없이 태어났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서연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 있었어요. 소영의 집은 수원시 영통구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의 1층은 심리상담센터로 사용되고 2층은 소영의 생활 공간이었어요. 소영은 서연과 아이들에게 자신의 방을 내주었습니다. 정돈된 인테리어와 따스한 분위기의 집이었지만 서연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곳이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수원에서의 생활은 서연에게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지 3주가 지났을 무렵 서연은 접수와 행정 업무를 맡아 고객들을 맞이하고 예약을 관리했어요. 소영은 서연이 아이들을 센터 뒤편방에 데리고 와 틈틈이 돌볼 수 있도록 배려해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과 달랐어요. 업무 중에 준호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 상담 중인 내담자들이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준우가 배고픔에 보채면 서연은 접수 창구를 비울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서연은 매번 어색한 미소와 함께 사과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서연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소영아,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업무를 마친 후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이들 때문에 상담센터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소영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서연은 근처에 평판이 좋은 어린이집을 알아봤습니다. 운 좋게도 영아반에 자리가 있었어요. 원장님은 특별히 쌍둥이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겨우 한 달이 조금 넘은 아이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생각이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생존을 위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일해야 했거든요. 첫날 아침,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준호의 작은 손가락이 그녀의 셔츠를 꼭 붙잡았을 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돌아서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센터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여러 번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어요. 괜찮아, 서연아. 아이들은 잘 있을 거야. 소영의 위로에도 서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서연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침 센터 우편함을 확인하다가 발신인 표시가 없는 흰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자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진실은 숨길 수 없다. 내가 감춘 비밀은 결국 드러날 것이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요? 민수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내용의 편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착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 아이들의 비밀. 모두에게 알릴 것이다. 메시지는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 갔어요. 서연은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구체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더 있어야 수사가 가능해요. 경찰의 답변에 서연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불안은 서연의 일상에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거나 데려올 때마다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밤에는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서연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함께 있잖아. 소영이 위로했지만 서연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서연은 조금씩 자립할 힘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소영의 상담센터 일과 함께 예전 회사 동료들이 소개해준 프리랜서 광고 기획 프로젝트도 맡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아이들이 잠든 후 노트북을 켜고 일했어요. 피곤했지만 추가 수입이 필요한 그녀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소영의 집을 떠나 자신과 아이들만의 공간을 마련해야 했거든요. 재산분할 소송도 진행 중이었어요. 서연은 민수가 가져간 1억 8천만 원의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도 청구했어요. 법적 절차는 느리게 진행되었지만 변호사는 승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의 말에 서연은 한 줄기 희망을 느꼈어요. 어느 날 퇴근길, 서연은 준호와 준우가 어린이집에서 그녀를 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6개월이 넘었고 뚜렷한 개성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조용히 주변을 관찰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차분하게 적응하는 모습이었어요. 준우는 활발하게 소리를 내며 반응했습니다. 배고프거나 불편하면 적극적으로 표현했어요. 두 아이 모두 짙은 피부색을 갖고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가들. 엄마가 있잖아. 그녀는 아이들을 안고 속삭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어려움이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익명의 편지는 계속 도착했어요. 내가 숨기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곧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서연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녀가 무엇을 숨기고 있다는 걸까요? 서연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그들은 이 세상에 아무 잘못 없이 태어났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수원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별빛처럼 자신도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리라 다짐했어요.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난 지 8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린이집에서 오는 전화일까 싶어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민수였어요. 8개월 만에 직접적인 연락이었습니다. 그동안 법적 절차와 관련해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했던 그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서연이 기억하던 단단하고 냉정한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피곤함과 약간의 초조함이 묻어나는 음성이었어요. 서연아, 나야. 민수, 왜 갑자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만나서 대화하고 싶어. 민수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은 처음에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가 남긴 상처는 아직도 생생했고 그를 다시 마주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조여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진실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다음 날 점심 서연은 집 근처 한 카페에서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15분 후 들어온 민수의 모습을 보고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한때 단정하고 자신감 넘치던 소프트웨어 개발 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위고 초췌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민수는 서연을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어. 민수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대. 지난 몇 개월간 어머니를 직접 간병하느라 회사도 그만뒀어. 서연은 민수의 어머니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평소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고 난임 치료 과정에서도 자신을 은근히 탓했던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심각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평생 숨겨온 비밀을 고백하셨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고백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 서연은 긴장하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내 친아버지는 주한미군 출신의 흑인이었어. 서연은 그 말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는 20대 초반의 주한미군이었던 흑인 남성과 관계를 가지셨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셨대.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그런 관계는 용납되지 않았고 가족들의 압력으로 급히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셨어. 그분이 내 호적상 아버지가 된 거야. 민수는 어린 시절을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5살 때 호적상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후로 어머니는 내 피부색이 약간 짙은 것에 대해 항상 신경을 쓰셨지. 항상 햇빛을 피하라고 하셨고 가족 사진도 거의 없었어. 서연은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들의 짙은 피부색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유전자 속에 내재되어 있던 형질이 아이들에게 표현된 거였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맞아. 내 유전자에서 나온 거야.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8개월 동안 너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결백이 증명되어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수가 가족에게 가한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그 익명의 편지도 내가 보낸 게 아니야. 민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이 8개월 동안 받아온 위협적인 편지들에 대해 설명하자 민수는 진심으로 놀란 듯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이 비밀을 외삼촌도 알고 계신데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오빠에게만 털어놓으셨다고 했어. 외삼촌은 우리 집안의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분이야. 서연은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흑인과 어머니의 관계를 알았을 때는 어머니를 몇 달 동안 만나주지도 않으셨대. 심지어 외삼촌은 내가 태어난 후에도 나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으셨다고 해. 민수의 외삼촌이 그녀를 감시하고 위협해 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내가 외삼촌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더 이상 너와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겠어. 민수는 진지하게 약속했어요. 내가 8개월 동안 가져간 재산도 모두 돌려줄게. 어제 변호사에게 지시했어. 아이들의 양육비도 책임질게. 민수는 서연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줬으면 해. 그들의 아버지로서. 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민수를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데 일주일 후 민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고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참석했어요. 민수의 가족들의 시선은 불편했지만 서연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의 외삼촌은 멀리서 서연과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멈칫했어요. 그의 눈에는 서연이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적개심이 아닌 약간의 후회와 미안함이 엿보였어요.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먼저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익명의 편지는 완전히 중단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며 서연과 민수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어려웠지만 아이들을 위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들은 별거 중인 부부로 지내면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이들의 첫 돌잔치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소영과 회사 동료들, 그리고 민수가 참석했어요. 준호와 준우는 이제 각자의 성격을 뚜렷이 드러냈습니다. 준호는 조용하고 관찰하는 성격이었고 준우는 활발하게 자신을 표현했어요. 아이들이 커서 자신의 뿌리에 대해 물을 때 진실을 함께 설명하고 싶어 민수가 말했고 서연은 동의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서연의 직업적 성공도 찾아왔어요. 소영의 상담센터에서 일하면서 광고 기획 프리랜서 일도 계속했고 자신만의 클라이언트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아이들이 18개월이 되었을 때 그녀는 작은 광고 기획사를 창업했어요. 어느 저녁 서연은 발코니에 서서 수원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수가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밤길을 타고 전해졌어요. 지난 몇 년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성장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로를 따라 걸어왔지만 그 여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강인함을 발견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냈습니다. 상처와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웠고 그 길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수처럼 섣부른 판단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가족의 숨겨진 비밀이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도 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서연의 모습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결국 진실이 밝혀졌을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점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편견 없는 시선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